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손실보상인데 이 파트는 뭐 중요해요. 이론도 막 있고 중요한데 방제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우리 나왔던 판례 위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좀 학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고 저기 중요한 것만 우리 항상 이제 방제 쪽은 좀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손실. 자, 손해배상은 이제 그 불법이잖아, 불법. 이거는 적법이야, 적법. 손실보상. 적법인 거고, 또 하나는 공공필요. 공공필요에 의해서.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 이걸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 견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제도. 뭐 이런 게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론적 근거 이런 거 넘어가시면 되고. 실정법적 근거, 이제 헌법에 이제 되어 있죠. 헌법에 23조 제3항은 공영 침해 및 보상의 법률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23조 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23조 3항의 수용 제도를 통해 존속 보장은 가치 보장을 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보면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보장. 그다음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3항이 있다는 거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수용제도를 통해서 존속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당하게 이제 보상해야 된다. 이제 판례 보면 헌법 23조 제3항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보상의 기준과 방법, 법률 유보.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공용수용은 헌법 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공익적 필요성, 법률, 정당한 보상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산권의 가치 보장론과 존속 보장론 한번 보면 가치 보장론 재산권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입장으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시 금전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는 법원을 편된다. 보상 균형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 침해를 보상하는 수요 유상 침해 보상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존속 보장론은 재산권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시 금전 보상 이전에 국민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봐 재산권 침해 요건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입장은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는 법원을 표현된다. 그 다음에 수용된 토지 환매권 보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 제도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재산의 존속 그거에 대한 그 개인이 느끼는 이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중요시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법률 유보가 있어야 되겠죠. 법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뭐 도로법, 화천법 이런 것들에 규정되어 있어요. 손실보상권의 청구의 성질 조금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만 판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면허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에 걸린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로가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났다. 이걸 이제 이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 밑에 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경우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 어업면허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 요거 이제 사법상 걸려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수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받은 자 더 이상 신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해 입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 이것도 민사소송이다. 농업진흥공사의 농업 목적으로 해서 어업 신고, 더 이상 신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두 개만 나머지는 이제 당사자 조성, 행정소송으로 간다. 자 보면 첫 번째,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하천법 74조 제2항에서 유수지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이어야 할 것이다. 위에 거는 약간 틀리죠. 이건 면허에 대한 거고 이건 약간 이제 재량행위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에 이제 하천구역 편입되면 새로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 국유로 편입하는 거야. 하천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상의 이제 행위다.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자, 그 밑에 거 보면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1988년 12월 30일 전에 토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한다. 이것도 이제 하천법 손실보상 청구권.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넘어가서 밑에 거 4번 자,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한 관행 어업권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제 어업권 손실보상 어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정을 여기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야 되는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재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 공익사업법이 관련 규정에 의해 취득한 어업 피해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을 행사할 수는 없고 그 공익사업법 제33조 제9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그 공익사업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이제 뭐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절차, 재결 절차, 수용위원회 이제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상태로 해서 내면 안 된다. 사업 시행자를 해서 바로 하면 안 된다. 요거 이제 아마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국회 쪽에 나온 거라 좀 어려운 판례여서.
기억해 두실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하천 이제 손실보상 요거는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 관행어업법, 그 다음에 중요한 점 이제 중간에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넘어가서 넘어가서 9번 판례.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정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폐지 등으로 손실이 있게 된 자는 공익사업법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본인의 사업이 폐지되겠죠. 뭐 이런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이 이제 폐지됐어. 그거에 대한 이제 손실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법상 권리다. 사업 폐지 이것도. 손실보상의 이제 요건. 여기서는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된다. 자, 공공필요가 뭐냐?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공공필요는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으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비추어 공공필요성의 인정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신중히 결정돼야 된다. 공영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고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종래에는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공영수의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구조 완화, 규제 개혁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공영수용의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업, 개인, 조합 또는 민간합동법인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사인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는 개별 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추세다. 현재 공영수용에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국고 목적을 위한 공공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23조 3항에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탈레만 볼게. 두 번째 보면 공영 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 즉 공익사업의 범위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공영 수용에 대한 법률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영 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 공익사업의 범위는 국가의 목표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법 정책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이 공영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행이 기준을 제시한 거에 불과하므로 사업 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이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회인 공공모리보다 좁게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요게 이제 공공모리가 좀 더 엄격하게 본다 이거지. 좁게 본다 이거지. 공공필요가. 그다음에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이 입법 목적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된다. 헌법적 요청에 의한 소행을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된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도 사인은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있으므로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혜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 사인인 경우도 있다. 사인인 경우도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돼요. 어쨌든 사인이 하는 경우에 현저히 혜택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규율도 필요하다. 좀 이제 엄격하게 그거를 이제 공공물에다 좁게 본다. 이걸 좀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거죠. 공공 필요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적법한 공고는 행사가 빠졌구나 여기서는. 자, 어쨌든 이게 적법한 공권력 행사. 헌법 23조 3항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되는데 형식적 의미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판례법. 사업 시행자가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지 계약을 작성인가 고시됨으로써 그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위법한 환지 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환지 처분이 고실 다음 날부터 민법 760조 제2항에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유자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적법한 이제 공권력 행사라는 거지. 그래서 소유자에게 피해를 있으니까 해야 된다. 재산권 침해.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 한정되며 생명, 신체의 침해나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침해 한정된다라는 거. 재산권 침해, 손실보상은 생명, 신체 이런 이제 비재산적 침해는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며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채 재산권도 포함된다. 세 번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는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가치 한정되며 예상이익이나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예상이익이나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치만. 자, 보면 판례 첫 번째,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집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철새 도래지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권 침해란 재산상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헌법은 재산권 침해 유형으로 수용,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그 외에 환지나 환권 등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산권 침해의 주체는 행정 주체만이 아니라 사인도 될 수 있다. 사인도 될 수 있다. 침해 주체. 즉 공공 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 권리 수용 등 행정기관 외의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기업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업에게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자, 넘어가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산권에 내지 않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돼야 된다. 특별한 희생. 그런 이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침해, 민법상 뭐 살린 관계적 제한에 대한 피해는 보상 없이 이를 수인하는 것으로 본다. 상린 관계는 이웃하는 관계에서 뭐 도로 뭐 개인 사유지지만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침해로 이제 보상 없이 수인해야 된다. 자, 한번 판례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하여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 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면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1조 3항이나 30조 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감수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죠? 개발 가능성 소멸,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 이런 거는 이제 감수해야 된다 이거지. 또한 구역 지정 당시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 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지 않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이제 구역자가 당시 상태대로 토지를 여기다 농사를 짓거나 팔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되지만 그걸 넘어서 그러나 개발구역 지역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하던 것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거다. 세 번째 보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 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대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 사람들이 일반 사용의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도로, 공원, 백사장 이런 게 이제 공공용물 이런 거를 사용 못하게 됐어. 사용 못하게 돼도 이게 이제 특별한 손실은 아니다. 공공 목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 보존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넘어가서 7번 쪽. 자,
7번. 지목이 대가 아니라 임야인 토지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 범주 안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여 보상하여 할 헌법상의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야. 임야라는 건 이제 원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대가 아니라 임야. 대는 이제 건물도 짓고 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토지 용도상. 임야는 그냥 임야 산 이런 개념이니까 허용된 토지라 이거지. 임야인 경우는 넘어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손실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 면허 고시 이후 매립 공사가 실행되어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 이제 고시만 한 것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실행되어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다. 그 밑에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5번 이제 보상 균형의 존재도 있죠. 그것도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우리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역사적으로 손실보상, 대인적 보상, 그다음에 대물적 보상, 생활보상으로 변천한다. 요새 이제 생활보상 이런 것도 생활권 보상 20세기 후반에 있는 건데 볼게요. 댐 건설, 공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종래의 대물적 보상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생활보상은 대물적 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 생활보상이란 공용침해와 입기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또는 공용침해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누리고 있었던 생활이익의 상실로서 재산권 보상으로 메어지지 않은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생활보상은 공용침해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 재산 상태가 아니고 생활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는 원상회복적 성격 및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기초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최종 단계의 보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네 번째, 생활보상은 대인적 보상에 비하여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객관적 성격이 강하며 대물적 보상에 비하여 보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법적 근거. 헌법에 이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보면 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定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건 여기 있죠. 자, 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주 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 이주 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8조 2 공장 이주 대책.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 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된 인근 산업단지 입주 계획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입주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시행 밑에 시행령 40조. 자,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 실시한다. 나머지는 그냥 쭉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이주대책, 우리 도시 계획할 때도 이주대책 한다는 내용 한번 언급 한번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면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광의설은 주거의 총체 가치 보상, 영업손실 보상, 이전료 보상, 이직자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등을 든다. 한편 협의설은 영세농 등의 생활비 보상, 주거대책비 보상 등을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들고 이전료 보상, 일신 손상 보상 등의 부대적 손실은 재산권 보상과 생활권 보상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넘어가셔도 돼요. 판례 안 보셔도 돼요. 요새 이제 그 생활권 보상이라는 개념하고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 몇 개 없는데. 판례 이제 첫 번째 보면 의 개념 요거 한 번 정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이주 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 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사업법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합의하고 재량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는 거. 강행법규다. 그래서 또 계속 보면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 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 대상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10번 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자,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수립한 이주대책 택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바로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지역에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의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이게 확인 결정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확인 결정은 곧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을 해서 처분인 것이다.
또 사업 시행자가 하는 확인 결정, 이게 이제 행정장으로서 처분이 된다. 결국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 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 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 처분 또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와는 독립하여 법률에 의한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무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 시행자인 당의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수분양권은 이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이제 공법상의 권리가 된다 했죠. 이주자가 사업 시행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자가 사업 시행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 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그 공급 대상인 택지나 아파트 등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권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 거기까지 몇 개 이제 논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제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바로 생기지 않는다. 법 규정에서 바로 생기지 않는다. 요거는 선정 신청하고 확인 결정해야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한 확인 결정은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424쪽에 3번 판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갑 등이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갑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재심사 결과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거 이제 재심사 결과 통보. 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간을 충족하는 손실보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갑 등이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갑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부적격 통보가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일정 기간을 적용한 결과를 일괄 통보한 것이고 각 당사자의 개별 구체적 사정은 이의 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심사하여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갑 등은 의의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 통보가 부적격 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 및 갑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는 이제 하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방적인 통고. 처음에
처음에 이제 부적격 통보한 건 일반적인 통보고 의견 제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재심사 통보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다. 잠깐 쉬었다 뒤에 또 볼게.